안녕하십니까. 랑팡의 파이어조대기 프로젝트의 랑팡입니다. 오늘은 개인 재산을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거는 내 자산 현황을 마치 스냅샷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딱 순간적인 모션으로 나의 자산이 얼마나 건강한지 혹은 뭐 건강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나의 총 수입과 그리고 각종 비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사실 개인으로서는 손익계산서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 되고 갚아야 할 돈은 늦게 갚는 게 이제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 경영함에 있어서 흑자부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 얘기인즉슨 그 손익계산서, 결국 장부상의 흑자는 났지만 실제로 그 이익금을 갖다가 회수를 제때 못해서 이제 부도를 맞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직장인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이 안 되지만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랑팡의 개인 재무제표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영상 길이상 랑팡 제 자신의 개인 재무제표 분석은 다음 동영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 자산을 스냅샷으로 찍어보자. 보통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대차대조표가 바로 개인 자산을 스냅샷으로 찍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요 항목에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총자산,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총부채, 순자산 이렇게 크게 한 총 6,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의 재무회계나 관리회계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항목들이 많은데 개인의 어떤 자산 상황을 보기에는 한 이 정도의 항목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유동자산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현금이나 주식이나 펀드나 대여금 이런 것들이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이란 의미가 쉽게 얘기하면은 쉽게 돈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 뭐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 사실은 뭐 개인으로 치면 1개월 내에 현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유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자산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경제위기 시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보통, 누구나 이제 부채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담보대출이랄지, 아니면은, 생활비 대출이랄지 이런 것들을 받는데,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 그 해당 부채에 대해서, 은행 쪽에서 금리를 높이거나 혹은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동자산을 높여놔야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인 자산 현황을 그 대차 대조표로 그려보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총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유동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동부채를 보면은 뭐 보통 1년 내 갚아야 할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뭐 사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한테 뭐 아주 급전을 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2금융권에서 또 돈을 빌릴 수 있겠죠. 이런 돈들은 가능하면 이제 자기의 어떤 신용을 아주 크게 레버리지 써서 그 빌리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리도 높을 거고 또 대출 조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동부채는 개인으로서는 많이 일으키지 않는 게 좋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동부채는 적게 일으키고 유동자산은 평소에는 일정 부분 뭐 10에서 20%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경제 위기 시에는 그 비중을 이제 높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유동산 중에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의 평가 금액이 100이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보수적으로 한 60이나 70 정도면 잡는 게 좋아요. 주식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자신의 주식 평가액을 낙관적으로 보고 내가 유동자산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이제 부동산, 뭐 장기저축, 보험 등이 있습니다. 기업 회계에서는 사실 여기 보면은 뭐 장기저축이나 보험 같은 경우도 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는 있는데 개인의 재무제표상에서는 가능하면 비유동자산을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장기적으로 들었던 보험이나 장기저축을 깨면은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금리에서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래 묵혀둔 만큼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장기저축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세제 혜택이나 그다음에 이 저축 금액이 복리 형태로 적립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뭐 저축 자체가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뭐 자신의 가진 자산을 뭐 주식을 몰빵하면 좋겠지만 그 주식이 늘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금융위기 시에는 특히나 굉장히 그 개인의 평범한 멘탈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은 뭐 장기저축에다가 돈을 좀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총 합친 거를 우리가 보통 총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부동산 부자들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자산 중에서 비유동자산이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뭐 부자는 아니지만 전체 자산이 한 뭐 15억에서 16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 한 90%가 저도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제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서울에 뭐 아파트 한 채 가는 게 꿈인데 그 꿈을 이룬 분들은 최근에 자산이 엄청 늘었을 것이고 그 총 자산 중에서 이제 아마 비유동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또 이제 그 부동산 부자들은 보통 이제 총 자산 중에서 총 부채 비율이 이제 아무래도 좀 높은 편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비유동부채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모님 지원대출 혹은 사내 저리대출이 있습니다. 지금 저금리 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담보가 있는 대출들 혹은 인적 담보가 있는 부모님 지원대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리가 낮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를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집 한 채 마련을 해야지만 이 낮은 금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뭐 거주의 안정성도 추구한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사실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 특히나 이제 1거주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걸 얘기하고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 부자들은 보통 그 전체 총 자산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최대한 땡겨서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순자산이 적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체 자산이 뭐 30억인데 빚이 20억이고 뭐 순자산은 10억이다.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 스타들이나 뭐 주식 부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순자산이 높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비 여력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갚아야 할 부채가 작고 대부분 이제 유동자산으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소비 여력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컨셉을 가졌고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비유동부채에서 이제 그 저금리를 활용해서 비유동부채를 많이 늘려서 가능하면 이 비유동자산인 부동산을 먼저 구매를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실력을 키워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유동자산 쪽에도 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랑팡의 뷰입니다.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거는 나의 수입 비용의 구조를 알고 저축률을 높이자라는 컨셉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매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한테 치환을 한다면 이제 급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급여 수입은 우리가 프로 운동선수처럼 관리하자가 컨셉입니다. 시장 내에서 내 몸값을 알아야 돼요. 보통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가장 이제 사회적으로 몸값이 높고 자기 몸값을 높여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프로 선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켓 내에서 자기의 몸값을 체크하고 리크루터들과 늘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좀 더 자신의 몸값을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엿봐야 되고요. 또 자기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 가능하면 정량화해서 개수화해서 관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급여 외 수입입니다. 급여 외 수입은 주식, 부동산, 콘텐츠 사업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요즘에 뭐 네이버 스마트팜이나 뭐 아마존 글로벌 셀러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온라인 셀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라 상당히 일반 직장인이나 혹은 본업이 있는 이제 소규모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부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부업을 하기 좋고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도 본인의 업에서 그 아이디어를 따와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수입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부동산, 콘텐츠 사업을 이제 급여 외 수입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부동산, 콘텐츠 사업은 그것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업과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업종에 혹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이야 뭐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왜냐면은 본인의 실거주와 연계되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업을 충분히 데이터에서 콘텐츠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다음 비용 측면에서는 생산적인 비용을 최대한 우리가 컨트롤을 하자. 생산적인 비용을 최대한 늘리고 소모적인 비용을 최대한 컨트롤을 하자. 생산적인 비용은 어떤 게 있죠? 운동, 뭐 건강식, 학습, 그 다음에 관계관리, 필수적인 보험 등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고요. 소모적인 비용, 뭐 유흥, 뭐 자동차, 뭐 혹은 일회적 소비재, 의류, 액세서리, 뭐 렌트 비용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뭐 경험적 소비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뭐 자동차나 의류 같은 것들을 계속 소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콘텐츠 사업화 한다면 뭐 이것 또한 또 생산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일회성 소모적인 비용은 사실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소모적인 비용을 하더라도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소모적인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데 이 이익은 우리가 이제 단기 저축과 장기 저축 혹은 이제 투자로 나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익이 남으면 쉽게 얘기해서 비용을 뺀 나머지 순수익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 CMA 같은 계좌에 넣어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비나 각종 경조사비를 메꾸는 데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장기 저축에는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성비가 높은 수익처를 찾아서 이익을 묻어두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투자도 제가 장기 저축으로 본 이유가 단기 저축은 가능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하면 안 되고요. 그 아주 안정적인 CMA나 아니면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그 제2금융권의 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있는 약간 금리가 높은 그런 예금 상품 이런 것들이 차라리 단기 저축에 좋고 장기 저축과 투자는 어느 정도 3년 이상 가져갈 것으로 뭐 주식이나 펀드 혹은 ETF에 묻어두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 장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영업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이 있고 영업 현금은 보통 기업에서는 이제 매출에서 비용을 뺀 보통 세후 순이익이 보통 영업 현금 흐름의 주된 흐름인데
영업현금의 플러스 효과는 본인들이 이제 거래처에 뭐 원자재 비용으로 줘야 될 돈을 늦게 주는 경우에는 영업현금이 흐름이 플러스가 되고 매출을 일으켰으나 돈을 회수 못한 채권 혹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의 재고 이런 것들은 보통 마이너스 효과인데 이거를 직장인의 삶으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직장인은 뭐 급여와 영업현금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처, 소재 공급처의 결제기를 넉넉하게 잡는 것이 아무래도 영업현금에 좋다라고 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영업현금의 마이너스인 그 채권 재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현금 장사 비율을 높이시고 주기적으로 재고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뭐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긴 한데 실제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생활에 쫓기는 특히나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채권과 재고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매월 이제 월 마감을 할 때 그 개인의 현금 흐름을 꼭 체크해 보시라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그다음 투자현금 흐름입니다. 투자현금 흐름. 투자는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받는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식, 부동산, 자기개발 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연금 흐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플러스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거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그 현재의 그 소비 여력을 미래의 가치로 지금 변환했다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연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 내에서 가능하면 마이너스가 좋겠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해서 투자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만들어 두되 반드시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 가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자기가 조금만 능력을 발휘하면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강남의 스타 강사랄지 혹은 뭐 최신 뜨고 있는 IT 업계에 있는 사람이랄지 뭐 의사랄지 변호사랄지 이런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몸값을 아주 그 기하 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분들은 이 자기 개발 쪽에 투자를 해서 투자 현금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닌 일반 직장인들 자신의 어떤 노력보다는 연차에 따라서 몸값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현금 흐름은 자기가 얼만큼 파이낸싱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나 사업자들, 소규모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재무현금 흐름의 플러스는 제일 좋은 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서 반드시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은 뭐 한 15억 정도 있다고 치면 지금 뭐 LTV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5억에 7억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이 7억에 뭐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5%, 2% 언더겠죠. 최근에 저금리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또 이제 뭐 전부 다 투자하는 건 그렇고 좀 분산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좀 배당을 주는데 성장하는 기업이랄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이익이 픽스가 된 상품들, 뭐 요즘 메자닌 펀드라고 하는데요. 채권과 그 주식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확정 금리를 받으면서 동시에 뭐 약간 주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연수익률 1.5에서 2%보다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재무현금의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제 뭐 부모님 용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이거를 이제 배당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주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양가 부모님들은 당연히 나와 내 가족들, 내 뭐 와이프가 될 수 있겠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주주입니다. 그래서 재무현금 흐름이 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마이너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현금과 마찬가지로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 나는 한도 내에서 투자현금 흐름과 재무현금 흐름을 적절히 마이너스로 관리하자.
가 이제 이 랑팡의 비유입니다. 예. 우리 인생이 깁니다. 지금 앞으로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직장 생활이 50세라고 가정을 하면 최소한 내 직장 생활이 끝난 50세부터 나머지 뭐 20년, 30년은 추가적으로 수입을 창출을 해야 돼요. 내가 파이어족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래도 일부 금액은 계속 수입을 창출하는 것들. 다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수입을 창출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 부동산, 자기개발 투자를 하고 동시에 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히 드리면서 주주를 만족시키자. 그래야만 이 나라는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편에서는 제 어떤 재무 상태를 다 오픈하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축액을 높이고 비유동 부채를 활용을 하고 만기 대출은 적기 상환을 통해서 흑자 부도를 막자. 요 세 가지 메인 팩터가 바로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기본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의 구체적인 재무 상태를 보면서 실습을 하고 본인들의 그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랑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